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마켓이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할인점이 1990년대 초반 이후 앞다퉈 문을 열며 유통기업들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 문화는 인터넷과 모바일이 이어받았습니다. 유통업계의 변화는 장보기 문화를 바꿨고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시장의 패권이 유통물류로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이 연초부터 뜨거운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잭팟을 터뜨린 쿠팡에 이어 컬리의 행보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BGN라이프에서 그 흐름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쿠팡이 시가총액 100조 원을 기록하며 뉴욕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 국내 유통 물류업계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새벽 배송으로 화제를 몰고 온 컬리가 연내 상장을 추진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유통업계 전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현재 컬리는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로 향한 만큼 컬리는 나스닥으로 가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컬리 측은 미국 시장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컬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는 2014년 출범 당시 가입자가 5만 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가입자 7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매출액도 9,5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5%나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적자도 만만치 않다는 점인데요. 새벽 배송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함께 주력 품목인 신선식품의 재고나 폐기율 관리가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컬리의 누적 적자는 2,600억 원 규모로 향후 성장을 위해서는 비용 관리 문제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컬리는 8만 제곱미터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선식품 물류센터를 김포에 가동했습니다. 덕분에 하루 처리 가능 물량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이 센터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새벽 배송을 세종, 천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성장세가 올해 안에 기업 공개와 상장을 이뤄낼 거란 기대감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마켓컬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최대 5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쿠팡에 이어 컬리가 또 한 번 국내 유통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지 뒤추가 주목됩니다. 네, 요즘 유통업계에서 뜨겁게 관심받는 기업이죠. 제가 지금 컬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관계자와 함께 그 성공 신화와 마케팅,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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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켓컬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4년에 설립한 이후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마트로 장 보러 가는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그만큼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네, 먼저요, 창업 5년 만에 매출액 4천억을 넘어서면서 이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 신화를 만들었고 또 그 성공 비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내에서는 어떤 점을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내부적으로는 컬리가 아직 성공한 기업이라기보다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길을 가야 되는 회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리가 고객들이 컬리를 왜 좋아하시는지를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컬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고객 중심 그리고 품질에 대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객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켓컬리가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가 또 새벽 배송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이 덕분에 물류 시장에 그야말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데이터 분석 시스템 덕분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건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컬리가 신선식품을 파는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신선식품을 그 산지에서 고객의 식탁까지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이것들을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발주를 넣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수요를 조금 예측해서 발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신성식품 같은 경우는 하루만 팔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잘 안 되면은 저희가 이걸 폐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농장이라는 팀을 조금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데이터 농장이라는 팀이 사내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먼저 수집하고 그걸 분석을 한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사내 각 구성원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저희가 폐기율을 1% 이하로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물류가 새벽 배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23시 주문이 끝나고 7시까지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배송도 조금 지역별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식품 유통업체, 장보기를 편하게 해주는 곳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요새는 생활용품부터 전자제품까지 카테고리가 정말 다양해졌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물품을 들여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시는 건지 플랜이나 방향이 있을까요? 컬리 내부적으로는 신선식품을 많이 팔기는 하지만은 고객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고객들에게 컬리는 그 좋은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객들이 장보기를 할 때 식품은 어디서 사시고 뭐 휴지나 이런 생필품들은 다른 데서 사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원스톱 쇼핑을 하는 거를 가장 선호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컬리도 고객들의 그런 경험을 완성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점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컬리가 좋은 상품을 고르는 데 이제 힘을 쓰다 보니까 컬리가 좋은 상품을 골라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밸류가 있는 카테고리들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상품 선정이나 입점업체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기준이나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기획 상품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컬리는 기본적으로 그 카테고리별로 70가지가 넘는 내부 기준을 통해서 상품을 조금 평가하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MD분들이 그 상품을 써보시거나 이제 생산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다음 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거를 평가를 하고요. 그런 MD분들의 선별을 통과하신 상품들만 저희가 매주 금요일 그 커미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커미티에는 대표님이 당연히 참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담당 MD분 그리고 이 상품을 에 대한 상세 설명을 쓰는 에디터 그리고 마케터까지 다양한 직원분들이 실제 참석해서 이 상품을 보고 이제 맛을 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면서 조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맛이나 성분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 저희가 안정적으로 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그 배송을 했을 때도 품질이 유지되는지와 같은 다양한 것들을 조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거와 비슷한데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이제 컬리의 이름을 걸고 팔 수 있는 상품들을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9월부터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한 종이로 전환하는 올페이퍼 챌린지를 도입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냉동 상품 포장재도 종이 박스로 변경하고 또 상품 파손을 막기 위한 충전재도 종이로 바꾸고요. 또 냉동 박스도 이중 구조 종이 박스로 사용한다는데요. 듣자니까 나무 심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포장재부터 나무 심기까지 ESG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컬리가 속해 있는 산업이 유통업이고 유통업 자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랑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산업이다 보니까 컬리는 항상 그 유통을 둘러싼 생태계에도 관심이 많고 지속 가능한 유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환경 쪽도 있지만은 생산자를 위해서 생산자들이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직매입을 해서 재고나 폐기 부담을 덜어드린다라든지 하는 활동들이 그런 활동인데요. 환경 쪽에서는 저희도 이제 환경에 최소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좀 보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먼저 봤던 것이 포장재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냉장이나 냉동 포장재를 스티로폼을 쓰다가 점점점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플라스틱류를 재활용이 가장 쉬운 종이로 조금씩 바꿔왔습니다. 그러다 결실을 냈던 게 이제 그 올페이퍼 챌린지를 통해서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바꿨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 추산으로는 1년간 약 5,000톤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조금 축소했다고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ESG 활동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을 거두고 계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을 많이 줄인 게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종이 포장재를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그 수익금을 통해서 그 교실숲 조성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개의 학교에 저희가 1,700개의 공기 정화 식품을 좀 제공을 해드렸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학교 숲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마포에 그 샛별 숲을 좀 조성하는 사업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다른 플랜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2월에 김포 물류센터를 새로 오픈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물류센터가 늘어난 것을 통해서 저희가 샛별 배송 지역을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수도권에만 이제 새벽 배송을 진행을 하고 그 외 지역에는 택배를 통해서 다음 날 배송을 해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대전 충청의 일부 지역부터 새벽 배송을 조금 넓혀가서 점점 더 많은 지역을 조금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컬리가 이제 고객들의 그 장보기를 도와드리는 완벽한 서비스는 아니겠지만 하루하루 고객들이 불편하거나 조금 더 원하는 것들을 고쳐 나가서 조금 더 완벽한 서비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장보기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컬리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내용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국내 유통업계 전반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통업계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기 위해 스튜디오로 왔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증권 전문가 김선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영욱 기자는 마켓컬리 입점업체를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얼마 전에 마켓컬리에서 수산물을 팔고 있는 입점업체에 다녀왔습니다. 그 바븐이라는 곳인데요. 마켓컬리에서 입점을 해서 얼마나 이제 또 매출이 변동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등을 좀 여쭤봤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마켓컬리에 입점해 수산물을 유통하고 있는 바븐의 사무실입니다.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합수산물 유통기업 주식회사 알류글로벌 대표 이효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브랜드명이 바븐이에요. 바븐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제 브랜드명을 지을 때 가장 따뜻한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집에 갔을 때 어머니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밥은. 그래서 밥은으로 짓게 됐습니다. 아, 밥은 먹었냐? 예. 아, 이런 의미로. 예. 그럼 대표적인 상품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산물 위주의 모든 상품을 취급하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전복에 있습니다. 아, 전복. 예. 그게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인가요? 가장 잘 팔리기도 하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근데 보면은 그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신선함이 또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팔다 보면은 사실 그 부분, 그러니까 언제 고객에게 적시에 도착을 할지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그 이제 결정할 때? 일단은 수산물은 다른 상품에 비해 신선도 유지 관리가 가장 어려운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마켓컬리 새벽 배송 시스템에 일단 신뢰를 했고 저희가 상품을 납품을 하고 고객한테 닫기까지 시간이 가장 짧아서 다른 플랫폼에 비해 선도 유지의 월등히 높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소비자에게 그 물건이 닿을 때까지 이제 그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거는 뭔가요? 일단 가장 먼저 신선도고요. 신선도. 네, 신선도고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은 패키징. 요즘 안 그래도 뭐 코로나 사태 배달 음식 때문에 플라스틱 문제가 많은데 그것도 많이 생각하고 다양한 신소재, 친환경 소재 포장 용기부터 끊임없이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저희가 준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생선 용기를 저희는 종이 용기로 준비를 했어요. 종이요? 예. 그럼 물이 이렇게 좀 뚝뚝 흐르거나 소비자한테 전달이 됐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마켓컬리의 물류 시스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물류 시스템 내에서는 저희가 종이 용기든 무슨 용기든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비자도 부담 없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그 포장이나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같은 경우는 다 아이스박스로 택배 배송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 온도가 높으면 아무리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이 있더라도
제품이 변질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근데 마켓컬리는 저희 작업장에서 출고되는 순간부터 온도 기록을 시작하고 센터에 입고될 때 차량 온도까지도 검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통과된 차량들만 센터에 입고할 수 있고 센터 내 온도 관리도 철저해서 아마 고객님에게 배송되는 순간까지 온도가 아마 냉장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품 변화도 적고. 마켓컬리에 입점하기 전하고 그 이후하고 얼마나 그 매출 볼륨이 늘었는지. 상품 움직이는 저희가 핸들링하는 물동량을 얘기하자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배요? 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사태로 이제 소비자들이 뭐 대형 유통사에 이제 직접 방문해서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서 구매하면서 저희 매출도 덩달아 뛰게 됐죠. 다음 질문은 이제 아까 다른 플랫폼도 다른 채널도 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채널하고 비교했을 때 마켓컬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좀 여쭤볼게요. 오프라인 채널 같은 경우는 소비자와 대면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저희가 살피면서 그에 대응하면서 상품을 판매를 하는 반면 마켓컬리는 보이지 않는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을 판매를 해야 돼서 저희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연구하고 패키징까지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수산물 업체 바분을 운영을 하시면서 포부 같은 게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정집에 저희 밥은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마켓이 소비자들에게 더 편하게 장을 볼 수 있게 해줬다면 판매자들에게는 더 넓은 유통의 장을 열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국내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를 나눈 마켓컬리의 상품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이 올페이퍼 챌린지로 포장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종이로 둘러싸인 상품이 있는데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아, 이거는 잼이에요. 잼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잼. 네. 그건 어떤 건가요? 제 거는 주스네요, 네, 주스. 주스네요. 이 정도면 진짜 어떤 흔들림에도 어떤 충격에도 견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대표님은 어떤 건가요? 여기는 이제 닭가슴살이 들어있네요. 오. 닭가슴살이 들어있고 또 이제 드라이 아이스 네, 또 포장되어 냉장식품 있고요. 신선도를 위해서 네, 팩이 그리고 같이 뭐 왔나 갈비탕 봐요.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 그대로 그냥 들어있고요. 또 포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볶음밥도 들어있고 네. 일단 같은데요? 손이 차갑습니다. 네, 그 손이 얘기는 차가우신가요? 아무래도 그 얘기는 안에서 이제 냉동에 대한 부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또 박스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네, 안 그래도 저도 그렇네요. 이제 이번에 한번 시켜봤어요. 네. 저희 집에서 이제 따로 한번 시켜봤는데 사실 아, 박스 그렇게 안에 진짜 이제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네. 아마 냉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친환경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배송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직접 포장재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마켓컬리를 둘러싼 국내 유통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자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 마켓컬리 하면 새벽 배송이 대표적인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국내 새벽 배송 시장 규모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유통업계 새벽 배송의 규모와 현황은 어떻고 또 이걸 통해서 마켓컬리는 어느 정도 성장한 건가요? 규모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 한 2조 5천억 원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마켓컬리가 차지하는 게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 마켓컬리가 매출이 1조 원 정도가 되는데 네. 거의 뭐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는 거냐면 마켓컬리가 2015년도에 매출이 29억 원이었습니다. 29억 네. 원이었는데 1조가 된 거면 5년 사이에 300배가 는 거죠. 굉장히 그만큼 그렇네요. 네, 급성장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마켓컬리가 국내 최대 신선 물류센터를 열면서 쿠팡과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설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물류업체의 경쟁력을 비교해보자면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게 최근에 문을 열었던 김포의 신선식품 물류센터입니다. 네. 이게 신선식품만 놓고 보면은 국내 물류센터 중에서 최대 규모고요. 이제 마켓컬리는 이 물류센터 문을 열면서 그동안 이제 처리 가능했던 물량이 2배가 늘었습니다. 2배가 늘었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 그 물류 경쟁력을 보면은
아직은 쿠팡에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켓컬리가 지금 신선식품이 그 이제 새벽 배송이 이제 최고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사실 그 커버하는 영역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수도권에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쿠팡도 이제 비슷하게 로켓 프레시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을 포함해서 이제 주요 광역시 그다음에 이제 뭐 세종시 이런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거꾸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김세라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켓컬리가 주력이 이제 신선식품인데 신선식품은 사실 우리들이 그 온라인에서 잘 장을 보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오프라인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이 마트에서 장 보는 수요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게 거의 한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신선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반 이상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좀 견주어 보면은 그 이상은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마켓컬리 측에서도 올해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사실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이 컬리는 나스닥으로 갈 거라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일단 뉴욕 상장 요건 크게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매출액 그리고 수익성 현금 흐름 세 가지인데 사실 지금 여기서 이제 매출액 조건 정도만 충족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투자를 좀 받아가지고 이제 상장한다고 했으니까 투자를 받아가지고 재무 구조를 좀 더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컬리가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쿠팡 못지않게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추산되나요? 일단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이제 동종 기업들이 멀티플을 계산을 하는데 쿠팡이 한 5배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작년 매출액이 9,523억인데 여기 멀티플 5배 정도 곱해보면 한 4에서 5조 원 정도는 가능할 거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이제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 이제 그가 맥킨지와 골드만삭스에서 실제로 경험을 해본 이제 일을 해본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IB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쿠팡의 김범석 의장보다는 최소한 이제 못해도 김범석 의장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IP 업계의 이제 정통한 인물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그래도 다른 어떤 백그라운드를 다 제치고 대표들끼리만 봤을 때는 거의 김수라 대표의 어떤 그 지식 수준이 이런 관련 이해도 수준이 김범석 대표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4에서 한 5조 원 정도 가격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기죠. 코로나19에 대한 매출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워낙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상장을 서둘러서 그래야지 이제 기업 가치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컬리가 기업 공개를 곧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출액은 높아졌지만 영업 적자는 또 여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재 컬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사실 이커머스 기업들 중에서 영업으로 그 이익을 내는 기업은 지금까지 한 이베이 코리아 정도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쿠팡을 비롯해서 이제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물류망을 갖추기 위한 그 초기 비용 때문이겠죠. 근데 마켓컬리는 작년에 영업 손실이 1,160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150억 원이 늘었는데 누적으로 따지면 이게 한 2,600억 정도 되고요. 이 정도면 너무 적자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부에서는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적자가 늘어나는 폭이 그래도 크지는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투자받은 금액이 한 4,200억에 4,500억 이렇게 되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컬리까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계와 유통업계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결국 사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규모의 경제가 과연 마켓컬리를 어떻게 도와줄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아마 투자를 받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마켓컬리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방 쪽에 이제 지방에 있는 도시 쪽에다가 뭔가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점유율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영 기자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도 아까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큰 틀에서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냉장고는 좁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카테고리를 넓혀가야 될 텐데 사실 쿠팡의 성공 사례를 본 대기업들이
지금 각성을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먼저 치고 나갔지만 후발주자인 마켓컬리는 조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네. 거예요. 대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상장을 해서 투자금을 받았을 때 이거를 어디에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현재 어떻고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상장 일자가 정해지고 그리고 상장이 만일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 전에 하루 이틀 전쯤에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업계의 상장 관련 소식들과 함께 국내 유통 물류업계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코로나 특수로 한번, 상장으로 또 한 번 기류를 타고 있는 유통업계. 올 한 해 가장 주목받는 업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물 교환을 하던 인류는 화폐가 생기면서 유통과 거래가 활발해졌는데요. 경제 제도로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고대 그리스 때였고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 상인인 유통업자의 활동도 이때부터 활발해졌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발달하는데 이런 중개상, 유통업자들의 활동이 중요하게 작용했는데요. 유통업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비젠라이프는 시청자 여러분과 세상 돌아가는 다양한 현장 사이에서 든든한 다리이자 중개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